안녕하세요. 광민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친근하게 느끼실 투탕카멘이나 람세스 같은 파라오들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제2중간기를 통일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죠. 그 제2중간기 시절에는 남쪽 상이집트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던 17왕조와 북쪽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그 외레 계통의 왕조죠. 보통은 이제 힉소스라고도 부릅니다. 15왕조와의 대결 속에서 17왕조가 북쪽을 재정복함으로써 이집트를 다시 한번 통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탄생하게 된 통일 왕조입니다. 아흐모스의 뒤를 이어서 아멘호테프 1세가 왕위를 계승하고 아멘호테프 1세의 뒤를 이어서는 바로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 투트모스 1세는 사실 아멘호테프 1세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사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투트모스 1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왕국 이집트에 그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단 투트모스 1세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성공한 파라오였습니다. 이 파라오는 역사상 고대 이집트가 북쪽으로 진출한 경계를 가장 멀리까지 북쪽 경계를 넓힌 파라오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 투트모스 1세가 진출했던 지역은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시리아 전체와 터키 동남부 지역까지 이 파라오는 진출을 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그 북쪽으로의 진출은 이 투트모스 1세 시대 때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파라오도 이만큼 진출하지는 못했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람세스 2세라든가 혹은 아멘호테프 3세 같은 위대한 파라오들도 이 지역까지 진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투트모스 1세는 무척이나 새로운 시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만드는 스타일에 관한 것인데요. 이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묘를 계곡 깊숙한 곳에다가 이제 숨겨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전 시대의 왕묘들이 끊임없이 독을 당했다는 것을 이 시대의 파라오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신의 무덤을 더 이상 독을 당하지 않게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곡 깊숙한 곳에다가 무덤을 숨겨가지고 만드는데, 물론 이들의 노력은 모두 다 실패로 끝납니다. 실제 모든 무덤들이 다 도굴이 됐어요. 딱 한 개의 무덤만 빼고, 그 무덤이 바로 투탕카멘의 무덤입니다. 아무튼 그 투트모스 1세는 이 신왕국 시대 때 그 계곡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계곡 깊숙한 곳에 무덤을 최초로 만든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이후에 파라오들이 계속해서 무덤을 만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 지역을, 그러니까 이 신왕국 파라오들의 무덤이 함께 모여 있는 지역을 왕들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이 만들었던 무덤은 일반적으로 이제 암굴묘라고 부를 수 있는 무덤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록컷 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바위산을 깎아 들어가서 만든 무덤이죠. 지금 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도면은 세티 1세, 19왕조 시대의 파라오인데 세티 1세의 무덤입니다. 왕들의 계곡에 만들어진 신왕국 시대의 그 왕묘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무덤인데,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무덤은 이제 여기가 입구입니다. 돌산을 깎아서 들어가서 복도를 만들고 방을 만들고 또 복도를 만들고 방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무덤을 처음 다시 만들기 시작한 파라오가 바로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 투트모스 1세 이후 이집트 이 신왕국 18왕조의 그 왕실에서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투트모스 1세의 왕위는 투트모스 2세 아들에게 계승이 되는데,
이 투트모스 2세는 투트모스 1세의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자였죠. 그러니까 제1왕비가 아니라 후궁한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이제 왕위에 대한 정통성이나 그 권력적 정당성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고, 그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투트모스 2세는 자신의 배다른 누이이자 투트모스 1세의 정여였던 하셉수트와 혼인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배다른 남매끼리의 혼인은 이 18왕조 시대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후 투트모스 2세는 한 10여 년간 왕위에 있었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투트모스 2세와 하셉수트 사이에서는 딸은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투트모스 2세의 서자인 투트모스 3세가 왕위에 오르죠.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가 왕위에 오르던 당시 이 사람은 무척 어린 나이였습니다. 대략 한 5세 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 이제 왕실의 중에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하셉수트가 섭정을 시작합니다. 투트모스 3세이고요. 이 하셉수트가 섭정으로서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는 그 상황은 그 이네니라고 하는 18왕조 시대 귀족의 무덤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이네니의 자전적 기록에서 꽤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여기서 그는 투트모스 2세입니다. 그의 장소에 두 땅의 왕으로 섰다. 이집트의 왕이 됐다는 얘기죠. 그는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를 낳은 이의 왕좌 위에서 지배자가 되었다. 그의 누이이자 신성한 배우자인 하셉수트는 그녀의 뜻에 따라 두 땅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왕위에 오른 것은 투트모스 3세이지만 권력을 잡고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하셉수트라는 것이 기록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 하셉수트는 섭정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약 한 2,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하셉수트는 파라오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라오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요 머리 장식은 메네스라고 불리는 일종의 왕들만 사용하는 머리 두건입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의 하셉수트는 분명하게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여성적이고 이제 체형도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하셉수트는 여성성을 감추고 자신을 남성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하셉수트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제 남성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실제로 턱수염도 붙이고 있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셉수트는 자신에게 부족했던 정치적 정당성을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꽤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셉수트 사후 투트모스 3세는 하셉수트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기록 말살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그 하셉수트의 장례신전에 원래 그려져 있던 하셉수트가 그려져 있던 구조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 정으로 쪼아놨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상황들을 보고 얼마 전까지 학자들은 투트모스 3세가 자신이 그 왕위를 빼앗던 것에 대한 어떤 복수심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왕권을 다시 잡고 나서 하셉수트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학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셉수트가 즉위했던, 그러니까 하셉수트가 이집트를 통치했던 그 시기에도 투트모스 3세는 사실 단 한 번도 왕위에서, 그러니까 왕권에서 소외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하셉수트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통치를 했겠죠. 근데 어느 정도 투트모스 3세가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부터는
투트모스 3세 역시도 똑같이 파라오로서 역할을 합니다. 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 두 명의 파라오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조는 하셉스투의 붉은 예배실이라는 어떤 그 건물에 이제 그 새겨져 있던 부조인데 두 파라오가 종교 의례를 이제 그 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 좌측에 있는 인물은 하셉스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셉스투가 파라오였던 시기에도 투트모스 3세는 어떤 그 뭐 일종의 그 제2 파라오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왕권을 수행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투트모스 3세가 하셉스투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이제 하셉스투가 카르낙 신전에 세운 오벨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를 둘러싸고도 그 하셉스투와 투트모스 3세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오벨리스크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오벨리스크 주변에 어떤 이게 돌로 된 그 담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벨리스크가 있고 이 돌담이 오벨리스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고학적 흔적에 대해서 과거의 학자들은 투트모스 3세가 이 자신의 그 일종의 고모이자 어떤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이 하셉스투가 남겨놓은 흔적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서 오벨리스크를 다 감싸버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 주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자세하게 해본 결과 이 오벨리스크와 이 돌담과의 관계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벨리스크 주변에 쌓여져 오벨리스크를 감싸고 있던 돌담은 원래는 이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작은 탑문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투트모스 3세는 하셉스투의 이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흔적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더 만들려고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물론 이 투트모스 3세가 어느 시점부터 하셉스투의 흔적을 지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셉스투가 죽은 직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약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정말 어떤 감정적인 문제였다면 자기가 권력을 잡자마자 곧바로 시행을 했겠죠. 하지만 20년이나 흐른 후에 그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 아니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투트모스 3세가 이 하셉스투의 흔적을 지운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계보도를 좀 보시면 투트모스 3세의 왕위는 그 아멘호테프 2세가 계승을 합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있었어요. 경쟁자는 바로 이 하셉스투 쪽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물론 하셉스투와 투트모스 2세 사이에는 공주 한 명 빼고는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생각이 되고 있지만 하셉스투는 그 여러 명의 애인이 있었고 그 애인과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셉스투한테서 태어난 자식들 역시도 일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투트모스 3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안전하게 계승시키기 위해서 이 하셉스투에서부터 시작된 이 왕권의 계보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없애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셉스투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라오였던 적이 없다라고 아예 그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리게끔 해버리면 이쪽에서 어떤 왕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체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와 같은 이유로 투트모스 3세는 이 자신의 고모,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멘호테프 2세 이후의 왕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멘호테프 2세의 왕위는 이제 투트모스 4세가 계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멘호테프 3세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 아멘호테프 3세 시대는 이집트 역사상 이집트가 가장 부유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는 해외 원정도 거의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예 군사적으로 무엇인가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집트가 이 근동 지역에서 확보했던 패권이 굉장히 탄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 아멘호테프 4세 시대가 되면 이집트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호테프 3세의 아들은 아멘호테프 4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바꿔요. 아멘호테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멘신께서 만족해 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그 이름에 들어가 있던 아멘 신앙 자체를 거부하고 완전하게 새로운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아켄아텐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사람이 추구했던 신앙은 아텐 신앙입니다. 이 아켄아텐은 종교적 어떤 개혁을 시도했던 것과 동시에 이집트의 수도도 옮겨버립니다. 단 한 번도 이집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 중부 이집트에 완벽하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아케트 아텐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아케트 아텐은 아텐의 지평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오늘날의 지명은 텔 엘 아마르나. 그래서 이 아케나텐의 시대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마르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텐이 추구했던 아텐 신앙은 굉장히 특별한 신앙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물론 어떤 주도권을 잡는 신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구왕국 시대에는 이제 라, 이제 중왕국 이후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제 아멘 같은 신들이 최고 신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들과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신앙까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케나텐은 완전하게 새로운 신앙. 그러니까 물론 아텐이라는 이 신은 과거에도 있던 신입니다. 구왕국 시대 때부터 나타난 신이긴 하지만 어떤 주요한 신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때 주요한 신으로 끌어내서 이 신을 최고 신으로 만들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유일신으로까지 만듭니다. 다른 신앙을 다 포기하게끔 만든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다른 신들이 섬겨지던 신전에 대한 폐쇄도 명령을 하고 그 신관들의 권리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멘 신앙, 그러니까 이전까지 최고 신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아멘 신앙의 중심지였던 그 테베를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태양 원반이 바로 아텐신입니다. 또 이 아텐신은 과거의 이집트, 다른 이집트 신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 신은 오로지 태양 원반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반과 함께 이 태양에서 뻗어나가는 그 태양 광선이 직선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 직선의 끝에 자세히 보시면 손이 달려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손에는 예를 들어서 앙크 같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이 손끝에 그려져 있습니다. 의미는 간단하죠. 아텐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텐 신앙은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인간과 이 아텐 신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오로지 파라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관들의 권한이나 어떤 그 신적인 능력 같은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신앙이 구성되게 된 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텐한테 제사를 드리는 요 인물들은 파라오고 왕비고 공주들입니다.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이제 확인이 되실 텐데 아텐 신이 있고요. 역시 태양 광선이 뻗어나오고 있죠. 파라오고 왕비 공주들입니다. 또 이 시기에 한 가지 또 특별한 점은 파라오가 가족들과 함께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 이전의 파라오들은 어떤 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의 파라오는 유독 가정적으로 표현됩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파라오와 그 왕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되게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인데 보시면 파라오가 이제 공주 자신의 자식들과 놀고 있어요. 왕비 역시도 되게 그 자식들과 친근한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오로지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 아케나텐은 약 한 16년 정도 왕위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 기존에 있었던 신앙들을 다 버리고 수도를 옮겨서 이집트를 통치한 것은 약 14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24년 이후에 뭐 한 2, 3년 정도, 뭐 더 길게는 한 5년 정도를 더해서 약 한 20년, 혹은 20여 년 정도만 그 기간 동안에만 나타나는 그 예술적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집트 역사가 뭐 3,000년, 4,000년 되니까 아주 찰나의 순간에만 나타났던 그 스타일이죠. 또 한 가지 이 시기에 특별한 점은 파라오의 모습이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이전 시대의 파라오들은 물론 이 이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적당한 근육, 적당한 남성성들이 드러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반해서 이 아케나텐 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굉장히 길고요. 이 복부 쪽과 둔부 쪽이 과장된 방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론해 볼 수 있는 점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는 오로지 파라오만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라오는 모든 인간을 대변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는 남성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성 역시도 대표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역시 아케나텐의 또 다른 그 목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복부 쪽과 둔부 쪽이 비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케나텐은 약 한 16년가량 왕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그 수도를 옮겨가서 본격적으로 그 아텐 신앙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약 한 14년 정도의 기간이고요. 그래서 대략 한 기원전 1352년에 이 사람은 사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엄청난 방식의 그 이집트에 대한 변혁을 이끌었던 파라오였다 보니 이 사람이 죽음이 가져온 여파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사람 사후 원상복귀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사후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케나텐 사후 뭐 스멘카라나 네페르 아텐 같은 파라오들이 뒤를 이어서 파라오의 왕위를 계승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멘카라나 네페르 아텐 같은 파라오들의 이름이 확인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페르 아텐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 아케나텐의 부인이었던 네페르티티 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페르티티는 아케나텐 생전 당시에도 상당히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를 했었죠. 그리고 이 네페르 아텐의 뒤를 이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투탕카멘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 투탕카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